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서울에서 사설학원의 일요일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휴무제 시행 여부에 관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사전 여론조사를 하고 공개 토론회도 갖겠다는 건데요. 관건은 실효성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일요일만큼은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도록 학원 문을 닫게 하는 의료휴무제. 요즘 학생들이 학업량도 엄청 많고 해서 하루 정도는 쉬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시간도 이제 적고 다 이제 학원으로 빠지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이 제도의 실제 도입 여부를 놓고 여론 수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온라인과 전화로 초중고교생 12,000명, 학부모 8,000명, 교사 2,500명 등을 대상으로 사전 여론조사에 나선 겁니다. 또 200여 명의 시민 참여단이 진행하는 토론회도 열고 일요일에 실제 얼마나 많은 학생이 학원에 가는지 실태조사도 벌입니다. 선거 공약으로 의료휴무제를 내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여론 지형이 유리하다고 본다면서도 정책적, 도덕적 준거가 되는 학원 휴무제와 관련해 시민의 의견을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시도 교육감과 시민단체는 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관건은 실효성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교, 대학 서열 문화가 존재하는 데다 사교육 열기도 여전히 뜨겁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요일에 서울에 학원이 쉴 경우 다른 평일이나 경기도로 학원 수업이 옮겨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망을 피한 개인 교습과 변종 교습소가 성행하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오는 11월 발표될 조사 결과에서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온다 해도 법과 제도 차원에서 넘어야 할 과제도 있어 실제 도입 여부는 내년 초쯤 돼야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망자들은 생전 복합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변의 질환을 앓고 있거나 소득 수준을 비관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도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성음 기자입니다.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엔 복합적인 사건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중 하나가 건강입니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자를 분석해보니 정신질환 등 우울 질환을 가진 사람이 30%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면장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신체 질환 중엔 호흡기 결핵 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안타까운 선택을 부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건강보험료 분위별로 층위를 나눠보니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지난 5년간 10만 명당 38.2명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나 의료급여를 받지 않다가 수급자로 전락한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정부는 저소득계층의 극단적 선택을 줄이기 위해 기존 방문 서비스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적극 활용해서 위험군을 발견하고 적정 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안을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장애 등이 발견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지난해 한국 근로자 평균 연봉이 3,634만 원으로 전년보다 4.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 근로자 1,544만 명의 평균 연봉은 3,63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59만 원, 4.6% 올랐습니다. 대기업이 6,487만 원으로 27만 원 늘었고 중소기업은 3,771만 원으로 176만 원 높아졌습니다. 대기업과 비교한 중소기업 임금 비율은 지난해 58.1%로 2.4%포인트 개선됐지만 여전히 절반 수준입니다. 연봉 1억 원 이상 근로자가 49만 명으로 3% 수준이고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미만이 44%, 2천만 원 미만이 25%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가 통상 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대법원이 사기업 복리후생 포인트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신모 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복리후생 포인트가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했더라도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이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수출 규제에 나선 지 석 달이 돼가고 있는데요. 신속한 대응 덕인지 아직까지는 국내 기업들의 심각한 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공격 타깃으로 삼았던 삼성전자는 오히려 3분기 실적이 나아질 것이란 소식입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에 나선 건 지난 7월 초.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기업 중 일본에서 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지 못해 피해를 본 사례는 없습니다. 일본의 조치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첨단 산업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삼성전자는 첫 폴더블 폰을 문제없이 선보이는 등 건재한 모습입니다. 세계 D램 시장 점유율도 3분기 47%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7조 3천억 원 내외로 2분기보다 10% 넘게 개선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특히 주력인 반도체 사업 중심의 개선세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년 전부터 하락일로였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하락을 멈췄고 출하량은 예상보다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에 주가는 4만 9천 원 선을 넘어 1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연말 특수를 기대할 만큼 정보기술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강하진 않지만 내년엔 본격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 정도 되면 거의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최소한 가격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다만 미중 무역 분쟁으로 세계 경기와 교육이 위축될 가능성은 여전히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화면을 접었다 펼 수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가 내놓기 무섭게 매진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5달의 보안 과정에서 이전의 논란거리들을 많이 해결했는데 양쪽 화면의 반응 속도가 달라 출렁거리는 젤리 스크롤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월 미국에서 예약 판매에 들어갔던 갤럭시 폴드는 곤욕을 치릅니다. 화면 접히는 부분에 주름이 지적됐고 사용 이틀 만에 화면이 깨지거나 한쪽만 반짝거리는 등 결합 논란이 불거진 탓입니다. 젤리 스크롤 현상도 발견됐습니다. When you scroll, you get this jelly effect where one side scrolls faster than the other side. And then you notice it. And then you can just never unsee it. 보완 작업 끝에 이달 정식 출시되면서 호평이 쏟아지고 있지만 일부 제품은 좌우 화면이 따로 노는 문제가 여전합니다.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민감하게 느끼는 정도는 사람에 따라 혹은 실행 앱에 따라 달랐지만 느리게 재생해보면 증상은 더 뚜렷합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최적화 작업을 마친 뒤 출시했다면서도 대화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신 스마트폰 2대 값을 주고 산 소비자 입장에선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제품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환불이라던가 또는 교환 조치 이런.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사용자 개개인의 민감도에 따른 문제이며 논란이 된 제품들이 수리나 교환, 환불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 만기가 돌아옴에 따라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는 오는 25일 법원에 소송을 낼 계획이고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 만기가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상품은 19일 134억 원을 시작으로 24일과 26일 각각 240억 원, 다음 달 303억 원, 11월 559억 원어치가 만기입니다. 하나은행 DLF도 오는 25일부터 연말까지 463억 원어치가 만기를 맞습니다. 손실 규모는 기초자산인 해외금리가 최근 오르면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50% 내외에 이르는 수준,
투자자 10여 명은 공동소송을 준비 중이고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수도 21년째 159건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배상 기준 마련을 위한 법률 검토를 앞두고 있습니다. 배상 기준에선 상품 자체적인 부분과 적합성 외에 판매사가 설명 의무를 이행했는지, 부당 권유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상품의 경우 불완전 판매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은행에서는 위험한 상품인데도 안전한 상품이라고 속여 팔았고 또 투자 성향도 안정축형인 분들한테 다 공동품 투자를 둔갑시키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속였죠. 아주 심각한 지금 불안전 판매 유형이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 성향이거나 연령대가 높은 투자자는 통상 배상 비율 가점을 받습니다. 이론상 최대 배상 비율은 70%지만 실제 배상 사례를 보면 대부분 20에서 50% 이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감원 분쟁 조정이 의결됐더라도 금융사와 민원인 모두가 수락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유튜브에 기반한 1인 미디어의 급성장으로 연간 수십억 원 수입을 올리는 스타 유튜버들이 속출하고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엔 남의 영상과 아이디어를 멋대로 가져가 쓰는 저작권 침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중배 기자가 현황과 해법을 살펴봤습니다. 수많은 1인 미디어들의 경연장이 된 유튜브 채널. 경쟁이 격화할수록 부작용도 속출합니다. 특히 다른 매체나 타인의 검증된 콘텐츠를 베끼고 무단 활용하는 저작권 침해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영화와 방송물 무단 이용이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드러난 것만 9,400여 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뛰어넘었습니다. 또 저작권 피해가 가장 많은 방송사들의 구글 등 인터넷 사업자들을 상대로 한 직접 시정 요구 대상의 89%가 유튜브의 영상이었습니다. 예, 그 유튜브 등 그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 콘텐츠 불법 복제가 난무하고 있어서 이 방송 생태계가 크게 위협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 보완이 신속히 돼야 되고. 문제는 이렇게 저작권 침해가 만연되고 있어도 피해자가 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서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국내 사이트는 저작권 보호원이,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저작권 관련 규제권을 갖는데 방심위가 저작권 침해 채널을 차단하려 해도 유튜브의 암호화한 운영체제상 기술적으로 특정 채널의 차단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글 측은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으면 신속한 차단과 계정 해지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국내 규제기관과 구글 간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과 문제 콘텐츠의 신속하고 의무적인 차단 조치 없이 유튜브는 앞으로도 저작권 침해에 바다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최근 전세를 찾는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뛰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월세 임대 기간을 지금의 2~3배인 4에서 6년으로 늘리고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막을 상한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전월세 시장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배삼진 기자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새 0.04% 올랐습니다. 12주째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세 수급 지수도 전주보다 0.3포인트 오른 144.6으로 2017년 10월 둘째 주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100을 넘을수록 공급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데 올해 5월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강남권을 비롯해 마포와 성동 등의 아파트 전세 가격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집값이 올라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데다 정부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방침에 이른바 반값 아파트를 기다리는 청약 대기 수요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아파트 전세 거래량도 지난해보다 줄었고 여기에 재건축 등 정비 사업으로 이주 수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전세 임대차 보호법을 고쳐 의무 전세 기간을 현재 2년에서 세입자가 원하면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장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당정은 전월세 가격을 일정 수준까지 높이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임대 물량 감소 같은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자율성과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공급을 포기하면서 임대료 불안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단기 급등할 수 있다는. 하지만 정부는 당장 전월세 공급이 충분한 만큼 임대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반말과 존댓말 중 어떤 쪽을 더 자주 사용하시나요?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직장에서일 경우에 한해서인데요. 다른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네요. 직장 생활에 익숙해진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는 다른 직장인들의 케이스가 궁금한데요. 네, 얼마 전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1,431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반말 사용 현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74.6%가 현재 근무 중인 직장 내에서 반말이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직장 동료라고 하더라도 편하게 반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가끔은 반말을 주고받는 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가 어떤 대상에게 반말을 하느냐일 텐데요. 반말이 사용되고 있는 관계는 복수응답으로 상사나 팀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67.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나이 많은 직원이 어린 직원에게 사용한다는 것이 57.2%의 비율을 보여서 2위에 올랐는데요. 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직원끼리 사용한다는 경우는 오히려 56%의 응답률을 보여 3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는 동기, 동갑내기 직원들끼리 사용한다는 응답으로 53.8%가 뽑았습니다. 네, 오히려 친분이 있는 직원들끼리 반말을 사용한다는 응답보다 상사나 연장자가 반말을 쓴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네요. 이런 경우가 보편적이라는 뜻인가요? 네, 완벽히는 아니지만 실제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의 절반이 넘는 65%가 현재 근무하는 직장의 상사가 자신에게 반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응답률은 성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남성 직장인의 경우는 69.1%가 직장 상사가 자신에게 반말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 직장인은 63.3%만 그렇다고 응답해서 남성의 경우가 여성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반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직장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네, 이에 대한 생각 역시 성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의 반말 사용에 대해 크게 상관없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 직장인은 57.4%로 여성 직장인의 응답률인 46.6%에 비해 10.8%포인트가 높았는데요. 반면 무례하게 느껴져서 싫다는 응답률은 여성 직장인의 경우는 45.2%로 29.9%만 그렇다고 응답한 남성 직장인에 비해 15.3%포인트가 높아서 직장 상사의 반말 사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반면 친밀감이 느껴져서 좋다는 응답은 남성 직장인의 경우엔 12.7%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8.1%가 그렇다고 응답한 여성 직장인과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남성 직장인의 경우는 여성 직장인에 비해 반말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생각을 했네요. 그만큼 남성 직장인의 문화에서는 이 반말이 보편적으로 통용이 된다는 뜻인가요? 네,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도 성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직장 내 존댓말 선호도 역시 여성 직장인의 응답률은 83.7%로 남성 직장인의 응답률인 73.6%에 비해 다소 높았던 거죠. 하지만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의 80.7%는 직장 내에선 성별, 직급, 연령과 상관없이 직원들 간에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최근 직급을 파괴하는 회사도 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님이나 혹은 별도의 애칭을 만들어 부르는 건데요.
성별, 직급,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존중받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직급이 높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부하 직원에게 반말을 한다면 이제는 이른바 꼰대라고 불리는 시대가 됐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상사라도 꼰대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사실, 존경받기 위해서는 먼저 존중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